더민주당의 김종인 대표가 이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어제 새누리당은 김의옥 비대위원장이니까 원내대표 정진석 의원이 했고요. 오늘은 이 김종인 대표가 했는데 그분 말씀에 이렇게 좀 의미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소 제가 하던 이야기하고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도 많습니다. 자, 그럼 황장수가 김종인과 생각이 비슷하다. 비슷할 수도 있겠죠. 저 사실 이분하고 옛날부터 이 정책에 대해서 토론을 가끔씩 해오던 사이입니다. 자, 이분이 기존의 야당이 하던 소리와 똑같은 소리를 하면 저는 이분을 잘 알아도 이분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서로 간에 그런 어떤 연고나 인간관계 가지고 무슨 찬성 반대할 이유도 없고 제가 이 더민주당에 가서 정치할 것도 아닌데 이분 편들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이분이 한 이야기 중에 옳은 것은 옳은 대로 정리해야 되고 이분은 지속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오면서 자신의 가치를 조금씩 발전시키고 있는데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모두가 내다볼 수 있는 어떤 미래에 대한 생각이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생각과 김종인 대표의 생각이 지금 몇 가지 부분에서 같은 게 좀 있는데요. 제가 소개할 거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김종인 대표는 기술의 진보가 인간의 가치와 행복과 기회를 위협하고 있다. 주체는 인간이기 때문에 공평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들이 돼야 된다. 즉, 이 기술의 진보가 행복이 아니라 일자리를 없애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서두로 이렇습니다. 자, 경제민주화가 위협받고 있는데 이것은 거대 경제 세력의 의회에 대한 로비다. 쉽게 이야기하면 거대 경제 세력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재벌들이라는 겁니다. 다양한 의회 압력이 주어지고 있고 그들의 대리인을 국회에 진출시키고 있다고 국민이 의심하고 있다. 옳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여야당을 막론하고 각 당에 거대 경제 세력의 대리인들이 충분히 진출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의회가 자기 본분을 다해서 이 거대 경제 세력을 견제해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하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정치 권력이 경제 권력에 포획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는 이렇게 제대로 실현되지 못할 상황으로 되어가고 있는데 이러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자, 거대 경제 세력의 로비는 특권이나 탈법의 형태로 자본주의의 원칙을 교란시키고 있다. 자, 재벌의 전횡으로 의사결정의 민주화가 없어져 가고 있고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반칙 행포가 이렇게 넘쳐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법 개정이나 규제를 통해서 견제하는 경제민주화가 지속이 돼야 된다. 제 생각하고 비슷합니다. 기술의 진보가 일자리를 없애고 있다. 그것이 인간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것이 인간의 미래와 아무 관련이 없다. 그리고 경제민주화가 한마디로 거대 경제 세력에 의해서 위협받고 있다. 국회도 그들 앞잡이가 많다. 자, 포용적 성장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2008년 이후 저성장이 뉴노멀이다. 그래서 포용적 성장은 자본주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격차 해소나 기회균등이나 공평 분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소득 재분배나 노동, 보건, 의료, 교육, 환경 등에서의 개선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아주 어려운 계층에는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서 인간으로서 품위를 이렇게 유지하도록 해야 되고 부채 주도의 성장은 곤란하다. 자, 지금 유럽에서는 기본소득을 주자. 즉 국민들이 어차피 지금 일자리가 없어져 가는 시대에 일정한 수준의 기본소득을 정부 예산을 줄여서 주는 것이 다른 여타 낭비적인 복지보다도 효율적이라는 논의도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의 저성장 사회가 됐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된다. 자,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을 버려야 포용적 성장이 되고 불평등이 해소된다. 이제 대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시대는 지났다.
자, 시장 경제와 의회 민주주의는 상호 보완이 돼야 된다. 그래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동시에 발전하는 거다. 자, 시장 경제는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 시장 경제를 마치 손댈 수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효율성을 추구하고 법적 제도적 장치로서 보완이 되어야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 자, 인간의 탐욕은 이 제재를 받지 않게 되면 한마디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의회가 제도적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에드먼드 버크,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의 사상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손이 해결 못하는 것을 국가라는 보이는 손이 해결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것도 기업의 탐욕 때문이다. 정관 여우도 뿌리 뽑아야 되고 조세 부담률도 회복해야 되고 정부가 예산을 쓰는 세출도 개혁해야 된다. 대기업이 고용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은 이제는 어렵기 때문에 국가적 고용인 창출이 필요하다.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복지 분야 등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 그리고 자생적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 좀비 기업을 억지로 생존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부와 국책은행, 기업 간의 이 삼각 철회 동맹에 의한 먹이 사슬은 청문회에서 검증을 하겠다. 그리고 망할 회사는 망해야 된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눈물을 말하면서 최저임금 1만 원을 이야기했고요. 큰 기업체들은 청년 고용 할당을 좀 해야 된다. 어르신 노후를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모든 정책에 있어서 저출산 극복이 되어야 되는데 주거비, 교육비, 통신비 부담을 낮추어서 생활비를 줄여서 가처분 소득을 갖다가 늘도록 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튼튼한 안보를 이야기했고 마지막에는 제가 좀 불쾌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헌을 해서 경제나 사회를 여러 가지를 고쳐야 된다는데 저는 이분이 개헌 이야기를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 나름대로 한국에서 석학이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에 비례대표를 4번이나 하지요. 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내용과 이분의 생각이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는 거의 유사합니다. 한국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는 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저는 내년 대선에서 기존의 여야를 넘어선 한국 사회의 개혁을 위한 올바른 정치 세력이 일어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가 오랜 침묵을 깨고 연정을 해야 대립 정치가 안정이 된다. 연립 정부를 구성해야 대립 정치가 안정이 된다. 자, 유력 대선 주자가 연정을 언급했고 내년 대선 앞두고 정계 개편의 포문을 여는 것이 아닌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개헌은 내 소신이다. 정치활동 언제 재개하냐니까 내가 언제 중단했냐 했습니다. 이분이요. 행명도 언급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고민 많이 했다. 이제 뜻이 모이면 행명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나라를 미래를 위해서 경쟁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김 전 대표는 우이동에 있던 그 부친의 선영을 이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 대권을 향해서 지금 포문을 열고 있습니다. 자, 그는 뭐라 하시는가 하면 우리도 선거 결과를 토대로 연정을 하는 체제가 돼야 정치가 안정된다. 선거 결과를 토대로 연정을 하는 것은 결국 오스트리아식 이연집정부제를 해서 자, 대통령은 외치를 맡고 내치는 이렇게 국회에서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어서 맡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결국 여야 간에는 의석 비율을 따라서 장관직을 나누어 가지는 행태로 하자라는 이야기죠. 자, 우리나라처럼 거대 양당이 서로 전쟁을 치르듯 상대를 죽이려고 달라드는 게 정치는 아니지 않느냐. 여소야대 상황에서 안정적인 국정을 위해서는 연립정부가 필요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었지만은 결국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계 개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냐. 이 말은 국민의당
또 더민주당의 비주류, 새누리당 등이 해쳐 모이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로도 비춰지는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친박들을 극소수로 고립시키고 나머지 세력만 모이자라는 이야기로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는 한국의 정치를 극한 대립의 정치 속에서 불행한 것은 국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다양한 정치 세력을 품을 수 있는 다당제로 가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된 것을 분점을 하는 형태의 다양한 방식의 개헌안을 연구 중이다. 그래서 적절한 개헌 시기에 대해서 다음 대통령 선거, 내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힘들다면 내년 대선에서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내가 당선되면 개헌을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 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개헌은 자기 소신이라면서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이야기를 하겠다고도 합니다. 이제 친박하고 비박 서로 경쟁적으로 개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 꼬라지 잘 돌아갑니다. 둘 다가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주장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뭐 그렇다고 말하기는 쑥스럽겠죠. 꼭 그거보다 대통령 권력을 축소해야 된다며 분권적 개헌이 맞다. 그게 이원집정부제죠. 그는 합리적인 국정 운영과 민주주의를 하려면 권력을 나누어 가져야 된다. 자, 이미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헌을 이야기했었고 그것이 확산되고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 저는 김무성, 최경환 이 두 사람의 관계가요.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놓고 매우 수상합니다. 대통령은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하는 거냐니까 내가 언제 중단했냐면서 비박계 의원들도 자기 사무실에서 활발하게 만나고 권성동 사무총장 사태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했다고 합니다. 자, 김무성 전 대표는 김용태 의원이 전하기를 사무총장 경질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요즘 당내 상황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마코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겠다고 한다. 라고 전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요, 경남 한양으로 우이동에서 선영을 옮긴 다음에 풍수지리 연구자들을 만나가지고 뭐 풍수지리 연구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까? 대권에 뜻이 있는 분들은 다 선친의 이 묘역을 옮기던데 김 대표도 묘역 옮겨놓고 이제 운동화 끈을 달아매는 모양인데 새누리당은 정체성을 중도로 옮겨야 된다. 지금 거부다라고도 이야기했는데요. 자, NLL 문제부터 개성공단 문제, 북한의 도발에 관한 문제 등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또 국정교과서 개편의 정당성에 앞장을 서고 전희경 의원을 장다크라고 이야기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 노동운동을 개혁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대기업의 뒷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경제활성화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본인이 누구보다도 우파의 극단적인 측면에 서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신 분인데요. 이제 와서 새누리당은 그거고 중도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과거의 김무성은 지금의 김무성과 다른 사람입니까? 자, 승자 독식을 가능하게 하는 대통령 권력 구조를 바꿔야 된다. 권력을 나누어야 된다 했습니다. 이제 이러면 이야기 끝났네요. 새누리당의 친박의 수장, 새누리당의 비박의 수장들이 다 사실상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새누리당은 사무총장 경질을 갖고 옥신각신하고 유승민이 돌아오고 이런 거 하고 관계없이 실제로 뭔 당이 되어버렸습니까? 이원집정부제 개헌 추진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분명히 수차례 시청자들께 약속을 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추진하면 저는 그 반대에 앞장을 서겠다고요. 앞으로 새누리당하고 저하고는 원수가 될 것도 같습니다. 자, 김수민 의원이 비례대표를 받은 뒤에도 브랜드 호텔에 당의 업무
홍보 업무를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홍보위원장이자 비례대표 내정된 뒤에도 브랜드 호텔을 통해 가지고 이 용역을 준 회사들을 컨트롤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이렇게 디자인하면 되겠냐라는 부분을 메일로 지시하고 받고 다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김수민 의원은 당과 비례 리베이트가 관계없는 업체끼리의 문제다가 아니죠. 왜? 본인이 최종적으로 이 정리하는 문제를 갖다가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도부가 몰랐던 일이라고 발을 빼는 것도 옳지 않고요. 당내에서는 김수민 선에서 정리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자, 또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수민을 의혹의 핵심처럼 몰아가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도 합니다. 김수민이 대몰아 물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겠죠.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 말이요. 이제 단호하게 문제가 있으면 꼬리를 자르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좀 걱정이 됩니다.